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콩으로는 보이는 라디오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630분 이상이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요. 미무수아님께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방송 진행의 규칙을 잘 따라주는 패널 분들이 똑똑하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기분이 좋으시겠는데.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제 오전에 KT 인터넷망이 마비돼서 곳곳이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보상은 어떻게 돼가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 11시 20분께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약 40분간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네. KT망을 이용하는 기업, 학교, 음식점 등에서 혼란이 벌어졌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랬겠는데요. 점심시간쯤에 배달앱, 키오스크, 맞아요. QR 체크인, 카드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온통 먹통이 되자 식당가를 중심으로도 큰 혼란이 벌어졌고요. 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대학가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시험을 치르다가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버린 거죠. 마침 또. 마침 중간고사 기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온라인 수업과 시험 중에 인터넷이 끊겨 당황한 학생들의 사연이 잇따라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KT 업무망을 사용하는 직장인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요. 네. 증권사 관련 시스템 접속 장애로 주식 거래를 못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있어서 손해배상 요구 글들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KT는 이날 오후 사고 원인에 대해 라우팅, 일명 네트워크 경로 설정 관련한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서비스 장애는 평소 정상적으로 전달되던 신호가 특정 구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왔었죠. 예,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합동조사 결과 자체 네트워크 결함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혼란을 겪은 KT 가입자들은 피해 보상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현재 KT는 사고 원인 규명과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고객 보상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네. 네, 스마트폰 등 무선 인터넷 기준 이용 약관상 피해 보상 기준은 장애 발생 연속 3시간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비스 장애는 1시간 안팎인 만큼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사실 한 3시간 안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변화했고 네. 약관이 만들어진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또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보상 문제를 네. 비롯하여. 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2시까지 원고를 마감해야 됐었는데 한 11시 반까지 이제 작성을 하고 있다가 그 이메일이 전송이 안 돼가지고 네, 그 오후에 이제 그 원고를 마감해서 이제 신문사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카페에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그 114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도 카드 단말기가 안 되니 현금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찾으러 가시던지 아니면 식사를 못 하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늦게 드시거나요. 예. 근데 이제 국가통신망 KT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 중에도 멈춰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밌게도 어제 또 오전에 그 KT의 CEO인 구현모 대표가 또 이렇게 강연을 한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오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4시간 365일 AI가 응답하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온라인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강연이 끝난 지 한 40분 뒤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T 같은 이러한 큰 기업에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아현국사의 그때 그 피해 사건을 보면은 화재로 네네 당시에는 이제 요금 감면이나 이런 조치들을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취했는데
실제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사 이용 약관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법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그 특약사항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이 말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지금의 그 통신사 이용 약관은 유선 전화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예전이네요. 때문에 네네 이들의 그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 개정은 물론 그 과거에 18년에 아현국사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KT가 국가기관 통신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또 포괄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제 뭐 이용상 피해 보상 기준이 신보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3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3시간이면 거의 대한민국이 저는 멈출 거라고 글쎄 봅니다. 말이에요. 3시간이면 엄청 길죠.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뭐 배달이라든지 뭐 택시라든지 어플 그런 것들이 많았고 어제 또 어떤 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을 그 시간에 했어야 됐는데 돈을 인출할 수 없어요. 그 입찰을 못해서 거기에 또 제외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뭐 IT 강국, 뭐 선진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예. 실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했다. 이러면서 그 넷플릭스의 그런 어떤 그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상에서의 트래픽이라는 게 우리 그 교통 트래픽처럼 정말 원활하게 잘 흘러가야 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 이것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을 저는 분명히 져야 할 것 같고 처음에는 또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명확한 원인도 정확하게 처음엔 몰랐던 네, 거죠. 이거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지만이 사실 국민들은 사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통신사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1311번님 택시 요금 승인 안 돼서 요금 못 받으셨다는 지금 얘기도 올려주셨고 네. 써니스카이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KT 고객이신데 별 사과문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어제 일로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진짜 일상이 멈춘다. 그렇죠.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제대로 보여준 또 상황인 것 같고요. 전 KT가 방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측면에서도 불신을 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마치 디도스 공격이다.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것처럼 섣불리 밝혔다가 2시간 후에서야 내부 문제로 파악이 되는 등 갈팡질팡했고요. 네. 또 내부 원인으로 그 밝혀진 게 라우팅 오류라고 하는 건데 예.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건 통신사로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작업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로 오류가 났다는 건 아주 기초적인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방증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KT 내부적으로는 이걸 관리하는 업체의 문제인지 직원의 뭐 실수인지 이런 걸 봐야겠지만 스스로 국가통신망을 관리하는 부분인데도 네.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그렇죠. 데 대한 명확한 사과도 게재하지 않았다면 네. 그것도 정말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KB증권의 한 연구원이 이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서 레포트를 하나 냈어요. 이게 KT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이 약 70억 원 가량 추정된다는 분석인데요. 그렇죠. 이에 따르면 KT 약관상 법리적 배상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3시간 기준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손해배상 기준을 준용해서 가정해 본다면 약 73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 이 73억 원은 KT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의 2.5% 정도에 네.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70억 원이라고 해도 전체 영업이익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거죠. 하긴 해야 된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다면 근데 KT가 보상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다른 통신사들도 관련한 이런 통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좀 일정 정도 보상을 단행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KT는 전혀 이런 데에는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해요. SK도 2014년에 6시간 동안 불통이 됐을 때 네.
그 430억 원을 보상했다고 하고요. 예. LG U+도 2017년에 9월, 10월 통신장애가 있었을 때 하루치 데이터 요금을 보상했었다고 하는데 KT는 2007년, 2008년, 2011년 통신장애가 있었을 때도 무보상으로 일관을 했다고 해요. 그런 태도도 또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소비자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맞습니다. 비해서 KT는 이제 공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예, 민간으로 지금 전환됐다 민간으로 갔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민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문제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이런 걸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일단은 그 소비자 이용 약관이 저는 전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1대1로 또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쓰는 그 용도와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이용 약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KT가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사과에서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이나 그런 것들도 그럼 국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기본적인 ABC는 지켜가면서 어쨌든 이 통신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망을 운영하고도 있지만 그렇죠. 또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이 망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ABC의 절차부터 지켜서 사과하고 이용 그렇죠. 약관을 이제 현대에 개선하고. 맞게 개선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정원님께서는 통신 3사는 장애 발생 시에 재난 문자 발송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의견도 네. 주시긴 했네요. 예.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 지역 내, 자기 지역 내 소각장 신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지자체는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하는 지금 관련 규정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 앞으로 그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수도권의 지자체 내 단체는요. 그 네.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네. 개정안에는 그 소각 재활용과 분리 선별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매립지 공사 사장은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를 하기 일주일 전에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를 하면 지체 없이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쓰레기 처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우리가 이제 림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러한 그 갈등이 쓰레기의 감량화 또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제 말한 거는 이제 충격요법으로 이러한 그러네요. 개정안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론이 있는 지역, 님비 현상을 보이는 지역 폐기물 안 받겠다.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이 어쩌다 이렇게 논의가 됐을까요? 이게 우선 수도권 매립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도 벌어진 일인데요.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지만 그렇죠. 이 인천, 서울시, 경기도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은 이제 모두 수도권 매립지에 가게 이제 되죠. 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올해만 해도 지금 10월인데도 서울시에 9곳이 반입 용량을 초과를 했고 그래서 인천시는 이건 매립지 2025년에 우리 종료시키겠다. 그렇죠. 또 선언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도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각장으로 태운 다음에 태운재만 소각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설치가 선제적으로 필수적인 이제 요건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데도 수도권의 소각장 설치가 계속 난망을 하니까 네. 발생지 처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수도권 메리지가 그 모든 걸 떠안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이런 충격요법으로라도 해서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은 그 지자체 생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어떤 선언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도 소각장 설치하려는 수도권에서 여러 갈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왜 소각장 건립을 하지 않느냐라고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도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1,000톤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건립 부지 발표가 미뤄지고 그렇죠. 있고요. 네.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26개 소각장이 있고 2026년까지 4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네. 지금 2021년 6월부터 2달 정도까지 벌어진 그 소각장 분쟁만 해도 수도권은 부천, 수원, 구리, 남양주 네. 등지에서 계속 이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각장 입지 그다음에 선정 뭐 이렇게 절차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요법인데 실제 시행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루만 쓰레기가 가지 않는다 그래도 난리가 날 텐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신증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지정할 수 있을 거냐. 네. 그게 시설 부지 계획은 수립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인지 그 지자체가 그 부지 계획조차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설치 계획은 있지만 그게 충분히 주민들과 어떤 친환경적 그 설치랄지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사실상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건지. 그런 건지 이제 예. 그 요건이 좀 난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지자체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네. 있을 것 같고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이 수도권 매립지가 그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소각장이 있다면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시에서는 그 소각장이 대단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어떻게 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게?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서는 한 44만 톤을 연간 처리를 하는데요. 이 소각한 열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18만 구 가구의 전력과 난방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그러면 아니면 값싸게. 네, 그 소각을 했을 때에 나오는 그 오염 물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첨단 정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나오는 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몸에 이로운 물질이 아니고 해로운 물질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수증기만 나오는 그런 수준의 소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 탄소 배출 제로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예.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그러네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이 소각장 자체를 굉장히 높이 지었어요. 한 85m 정도로 지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스키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놀 수도 있고 안전하게 그 생활을 네, 즐길 수 있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1부 지역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